핸드폰만 켜면 정말 끝도 없는 반복의 향연이 펼쳐지죠. 똑같은 춤, 똑같은 밈, 똑같은 말들이 진짜 의미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재생산되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메아리를 쫓아가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소음 속에서 그냥 가만히 서서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바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를 타락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야, 이거 정말 오늘날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말 아닌가요? 현대사회는요, 이상하게도 이 똑같음을 미덕으로 여기고 남을 따라하는 걸 거의 착한 일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건 바로 그 핵심적인 갈등이에요. 개성 있게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무리에 섞여 순응할 것이냐, 바로 이 싸움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렇게 트렌드에 동참하길 거부하는 사람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의 사상가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그냥 숨어 있는 걸까요? 그들의 거부가 정말 내면의 단단한 힘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의 어떤 원망, 르상티망 같은 곳에서 나오는 건지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가치관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봐야 해요. 그래서 니체 철학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니체는 우리 사회의 도덕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파고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하는 노예 도덕, 다시 말해 군중의 도덕입니다. 니체는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미덕이라고 부르는 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강함이 아니라 어떤 원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직접 맞설 힘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약점을 미덕으로 포장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을 겸손이라고 부르고 두려움을 친절함이라고 부르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 노예 도덕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개인의 자유? 개성? 그런 것보다 무리의 안정과 순응이 무조건 최우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이 주인 도덕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종하는 대신에 뭔가를 창조해내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인은 다른 사람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말해줘야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행동 자체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버리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나침반은 철저하게 자기 내면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도덕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볼까요? 기원부터 초점 행동까지 완전히 다르죠. 사회는요, 본능적으로 우리를 저 왼쪽, 그러니까 무리의 안전한 품 안으로 계속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의 트렌드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른다는 건 그냥 스타일을 따라하거나 유행어를 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모두가 이게 맞다고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가치체계 자체를 복사해서 붙여놓는 행위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철학적인 얘기에서 우리 현실, 바로 지금의 현대로 초점을 옮겨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트렌드라는 게 그냥 우연히, 무작위로 생겨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사실은 그 뒤에 인간의 관심을 완벽하게 조종하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 있어요. 트렌드는 정교하게 설계되고 만들어지는 상품과도 같아요. 니체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언젠가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게 되면 그 빈자리를 인기나 소속감을 향한 갈망이 채울 거라고요. 와, 정말 소름 돋게 정확한 예언 아니었나요? 지금 보세요. 알고리즘이 모든 걸 지배하는 이 디지털 세상이 우리의 새로운 교회가 됐고 좋아요 하나하나가 마치 구원처럼 여겨지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트렌드에 끌리는 걸까요? 이걸 뇌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짜 재밌어요. 우리가 좋아요나 공유 같은 사회적인 인정을 받잖아요? 그럼 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벌었을 때랑 똑같은 보상회로가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도파민이 확 분비되는데 이게 뇌한테 야, 이거 기분 좋다. 또 해! 라고 속삭이는 거죠. 결국 이 짧은 쾌감에 중독돼서 마치 목줄에 묶인 것처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트렌드를 따르는 건 그냥 문화적인 습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뇌의 생물학적인 구조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일종의 신종 중독이라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트렌드를 거부하는 모든 행동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동기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창조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리가 싫고 경멸스러워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더 중요하게 만들어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잠시 한 걸음 물러서는 것뿐이죠. 이들의 에너지는 비난이나 분노가 아니라 창조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인정 같은 건 뭐 못 받아도 괜찮아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진짜 보상은 자기가 하는 그 일, 그 자체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니체가 훨씬 더 경계했던 두 번째 유형, 바로 원한의 찬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창조자랑 되게 비슷해 보여요. 트렌드에 관심 없는 척, 초연한 척 하거든요. 근데 동기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트렌드를 진짜로 초월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서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질투와 비통함을 숨기려고 조롱하는 거죠. 이들의 모든 냉소적인 패도는 사실 상처받기 싫어서 두른 방패고요.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건 사실 난 그게 너무너무 상관 있어 라는 슬픈 고백인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유형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동기부터 행동, 인정받는 방식, 그리고 결과까지. 창조자는 힘의 의지를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성장하지만 원한의 찬자는 르상티망에 사로잡혀 남을 비판하면서 점점 더 작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가요. 결국 이 사람들의 저항이라는 건요, 진짜 저항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너희랑 달라 보이고 싶어라는 욕망에 또다시 복종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철학이라는 렌즈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니체는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길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길 바랐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이어질 7가지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창조하나요? 아니면 그저 비판만 하나요? 솔직히 군중을 향해서 저것들 참 얕아 라고 손가락질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쉽죠? 하지만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의 성공을 뒤에서 비웃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든 걸 세상에 내놓고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에너지는 지금 어디에 더 많이 쓰이고 있나? 무언가를 세우는데 아니면 그냥 남이 세운 걸 부수는데? 두 번째 질문. 당신은 그 다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를 의향이 있나요? 진짜 자기 길을 가는 건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고 편안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렇게 고립되었을 때 그걸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온전히 견뎌낼 수 있으세요? 당신의 진짜 힘은 남들한테 나 이렇게 달라라고 보여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얼마만큼의 고독을 견뎌낼 수 있는가, 그걸로 측정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당신이 거부하는 것들을 대체할 만한 당신만의 명확한 프로젝트나 목적이 있습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는 반항은요, 결국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해요. 만약 당신이 무리에서 빠져나왔다면 그로 인해 생긴 그 텅 빈 공간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만한 나만의 프로젝트가 없다면 당신의 저항은 그냥 공허함 속에서 서서히 썩어갈 뿐입니다. 네 번째 질문. 당신의 언어는 현실을 만들어내나요? 아니면 파괴하나요? 평소에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말은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데 쓰이나요? 아니면 그저 남의 결점을 지적하고 흠집내는 데 쓰이나요? 주인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 말을 사용하고 원한의 찬자는 현실을 무너뜨리기 위해 말을 사용합니다. 한쪽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만들지만 다른 쪽은 그저 부패를 만들 뿐이죠. 다섯 번째,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신의 한계와 마주할 수 있습니까?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는 그냥 내가 최고야 하는 오만함이 아니에요. 그건 내 한계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걸 넘어서면서 성장하려는 능력에 가깝죠. 약한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만 하지만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더 나은 버전으로 다듬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자기 극복은 이렇게 자신에게 조금도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질문. 어쩌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창조 그 자체의 기쁨에 이끌리나요? 아니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쾌락에 이끌리나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외롭고 특별한 길을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래도 그 길을 가시겠어요? 만약 대답이 네라면 그게 바로 진짜 힘입니다.
하지만 아니오라면 그건 그냥 허영심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도전을 찾아 나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안락함 뒤에 숨는 사람인가요? 참조자는요, 기꺼이 자신의 시험대에 올리는 장애물을 찾아 나서지만 수능자는 낯선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바쁘죠. 니체가 말했잖아요. 의미 있는 삶은 편안함 속에서 피어나지 않는다고. 반드시 마찰과 저항 속에서 태어난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자기 분석을 마쳤다면 이제 행동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 시끄러운 현대 사회에서 그저 반응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존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창조자를 위한 5가지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네, 바로 이 5가지가 이 소음 속에서 나만의 단단한 내면 세계를 만드는 니체식 실천법입니다. 첫째, 나만의 프로젝트를 분명히 하세요. 그래야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아요. 둘째, 그에 따르는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진짜 가치 있는 건 희생을 요구하니까요. 셋째, 당신의 자아가 아니라 당신의 작업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넷째, 의지를 단련할 수 있는 도전을 계속 찾아 나서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관심을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예요. 외부의 힘에 조종당하지 않는 것. 결국 니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트렌드를 거부한다는 건 그냥 반항을 위한 반항이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의 가치가 알고리즘이나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선언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의 가치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가로 재지 마세요. 대신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로 재어보세요. 이 마지막 질문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해준 리듬에 맞춰 춤추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만의 리듬을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